독도라니요?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균열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폭탄 같은 발언을 던진 지 불과 사흘 뒤 우길기를 단 일본 군함이 한밤중 독도와 울릉도 사이 해역을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즉각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라 예상했죠. 그러나 한국은 분노도 경고도 없이 냉혹한 침묵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70년 동안 준비해온 방역의 신호였다는 순화의 사실을. 그날 이후 일본 내부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혼란이 폭발했고 중국과 미국, 유럽까지 일본을 향해 등을 돌리는 국제적 균열이 일제히 번져나갔습니다.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이 110년 동안 조작해 왔다고 주장되던 문서들, 그리고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강철 같은 집념.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 온 것일까요? 그리고 일본은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힘을 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새벽 1시 47분, 내 휴대폰이 미친 듯 울렸습니다. 독도 해역 일본 군함 접근 긴급 브리핑. 소집. 저는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국무부까지는 20분 거리였죠. 신호등을 지날 때마다 심장은 거세게 뛰었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대형 스크린 속에는 우길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2척이 뚜렷하게 포착되어 있었고 독도와 울릉도 사이 민감한 해역을 느긋하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베네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선임 외교관으로 40년 가까이 일해왔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 장면만큼은 달랐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움직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상황실은 숨소리마저 날카로운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분석관들은 화면을 주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강하게 대응하겠군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독도 문제만 나오면 온 나라가 들썩이는 모습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이더 추적 결과 한국 해군의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어요. 성명도 없었고 정부 반응도 없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한국은 완벽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옆에서 있던 제임스 과장이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데요. 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봐요. 결국 한국은 감정으로만 소리치는 나라라니까요. 실력이 없으니 대응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 상사인 로버트 국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니야, 에드워드. 저 침묵은 뭔가 이상해. 한국이 저렇게 가만히 있을 리 없어.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싫어했다고 해야겠죠. 그건 제 개인적인 상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조세 베넷은 1947년 부산에서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몰래 지원하다 일본 헌병대 잔당에게 총살당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미군 군정 자문관이었어요. 조선인들이 일본의 탄압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 측은 미국 정부의 폭동 진압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라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 사건을 조용히 묻어버렸습니다. 우리 가문은 그때부터 압박 속에 무너졌어요. 할머니는
평생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버지는 정부를 원망하며 살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집안 어른들에게서 똑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한국과 엮이면 불행해진다. 그 말은 제 머릿속 깊이 각인됐고 저는 평생 한국을 멀리했죠. 한국 관련 업무가 나오면 최대한 피했습니다. 그 나라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3일 전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가 국회 연설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대마도는 일본 고유 영토입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죠. 미국 본부는 즉시 긴급 상황실을 소집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전달한 두꺼운 문서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독도와 대마도가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저는 그 문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어요. 지도, 통계, 역사 기록, 외교 문서까지 빼곡했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완벽했습니다. 출처도 명확했고 데이터도 정밀했죠. 역시 일본 자료는 정확하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 군남이 독도 해역에 접근한 이유가 있는 거야. 새벽 브리핑이 끝나고 오전 9시 로버트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에드워드 한국에 가게.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한국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한국 때문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말입니다. 로버트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봐야 한다고. 일본이 보낸 문서들 너무 깨끗해.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그리고 한국의 침묵도 수상해. 마치 뭔가 더 큰 걸 준비하는 것 같단 말이야. 하지만 저는 명령이야. 에드워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한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혔으니까요. 할아버지의 죽음 가문의 몰락, 평생 품어온 원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조선 청년들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1947년 부산항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슬펐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왜 그 사람들을 도왔습니까? 우리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요. 일본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한 페이지 모서리에 희미한 수정 흔적이 있었습니다. 붉은 잉크가 살짝 번진 자국이었죠.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인쇄 실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서류를 덮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억지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공항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워싱턴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일본이 보낸 그 완벽한 문서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어딜 가나 소란스러울 줄 알았는데, 하지만 공항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체계적이었죠. 사람들은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고, 안내판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베네 박사님이시죠.
외교부 김성훈 과장입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말투는 연구원처럼 차분했어요. 감정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차에서 바로 브리핑 시작하시죠. 김 과장은 인사치레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인들은 감정적이라고 들었는데 이 사람은 마치 기계처럼 냉정했으니까요. 차량은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오르자 김 과장이 두꺼운 브리핑북을 건넸어요. 먼저 이걸 보시죠. 준비한 자료가 많습니다. 표지에는 대마도 해협 전략적 중요성 분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팩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과장의 첫 마디가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죠. 차가 출발하자 김 과장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정밀한 해상 지도가 나타났어요. 대마도 해협이 3D로 구현도에 있었고 빨간 항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 해협을 보십시오. 일본 에너지 수송선의 92.4%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김 과장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죠. 일본 제조업의 68.7%가이 항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막혀도 일본 경제는 마비됩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숫자가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일본 문서에서는 이런 정밀한 데이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수치들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해상교통관제 데이터 일본 세관통계 에너지청 공개 자료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여기 출처 목록이 있습니다. 김 과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출처가 30개가 넘었어요. 모두 공식 기관 자료였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는 일본 문서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속으로 중얼거렸죠. 하지만 김 과장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자료를 꺼낼 뿐이었어요. 박사님, 궁금하시죠? 왜 한국이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모두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과장이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레이더 추적 화면이 나타났죠. 일본 군함 2척의 이동 경로가 초 단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 국무부 자료보다 더 정밀한데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과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해군은 20년 전부터의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 감정적이라는 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조용했습니까?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타이밍입니다. 김 과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게 쌓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말보다 데이터를 믿으니까요. 차는 이미 서울 시내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죠. 저는 일본에서 받은 문서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과장님, 일본이 우리에게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증거들이 300페이지나 되는데요. 김 과장은 잠시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박사님, 이 문서에 3군데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비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첫째, 17페이지 해상 로그 기록. 이 좌표는 실제 항해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둘째, 42페이지 통계 수치. 일본 자체 해상 보안청 자료와 12% 차이가 납니다. 셋째, 88페이지 역사 문서 인용. 원본과 요약본의 내용이 다릅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십니까? 김 과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70년간이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일본인하에는 자료는 모두 교차 검증합니다. 차가 외교부 청사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은 웅장했지만 화려하지 않았어요. 김 과장이 먼저 내리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회의실에 연구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자료만 1200페이지입니다. 1200페이지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일본이 준 300페이지도 방대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그 4배를 준비했다는 겁니까? 회의실 문을 열자 수십 명의 공무원과 연구원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함도 안도 없이 차분하게 서류를 넘기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의사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소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연구관 국방부 전략분석관 국립외교원 교수진입니다. 모두 독도 문제 전문가들이죠. 한 연구원이 조용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베네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본 문서의 모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격성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학자처럼 담담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잖아. 왜 이렇게 침착하지? 왜 화를 내지 않지? 불편한 충격이 가슴속에 퍼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연구원들은 차례로 발표했어요. 지도 분석, 역사 기록, 검증 통계, 오류 지적까지 모든 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한국의 이미지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일본 문서보다 훨씬 더 정밀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내일은 부산 해군 기지를 방문하실 겁니다. 실제 작전 체계를 보시면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정말 프로네. 다음 날 아침 김 과장과 함께 일찍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박민수 중령께서 안내하실 겁니다. 해군 작전문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논밭 작은 마을 산들이 펼쳐졌습니다. 부산 해군 작전 사령부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정문에서부터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경비병들의 경례 자세가 완벽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죠. 건물 앞에서 한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군복이 빳빳하게 다림질돼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베네 박사님, 박민수 중령입니다. 그의 악수는 강했지만 정중했어요. 우리는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만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박중령의 말투는 간결했습니다. 과장이 전혀 없었죠. 저는 그의 태도에서 한국 군인 특유의 강직함을 느꼈습니다.
먼저 부두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거대한 군함들이 보였어요. 저것들이 세종대왕급 구축함입니다. 그리고 옆에 정박한 게 최신형 KDDX죠. 박준영이 설명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함정의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미국 버크급 구축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커 보였어요. 이 크기면 일본 구축함보다 큰 거 아닙니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버크급 이상 성능입니다. 이지스 시스템 수직 발사대 118세대의 능력까지 통합돼 있죠. 박중령의 설명은 담담했지만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해군은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함정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수병들이 일제히 격했습니다. 6명이 기계적인 동작으로 동시에 움직였어요. 완벽한 일사불란함이었습니다. 훈련이 대단하시네요. 저는 감탄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훈련합니다. 쉬는 날에도 준비하죠. 박중령이 짧게 대답했죠. 그의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작전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지하 2층에 위치한 대형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교들이 각자 자리에서 집중하고 있었죠. 여기가 해상작전 통합센터입니다. 대마도 해협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박중령이 중앙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해협 전체가 3D로 구현돼 있었어요. 저 빨간 점들이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붉은 점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일본 군함들입니다. 각 점마다 함정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박중령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 점을 클릭하자 상세 정보가 나타났어요. 함명 배수량, 무장 종류 레이더 주파수, 심지어 승조원 수까지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 정보들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파악하십니까? 위성 레이더 해상 감시망을 통합했습니다. 국정원 해군 해경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결되죠. 한 장교가 추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좌측 보조 모니터를 봤습니다. 거기엔 각 기관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합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무언의 협업이었습니다. 장교들은 서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만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했죠. 이건 미국 시스템보다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제 입에서 솔직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중령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8년 걸렸습니다. 이 책에 만드는데 말입니다. 8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 장교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될 때까지 계속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집념이 느껴졌거든요. 화려한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태도에서 강한 의지가 전해졌어요. 박중령이 다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박사님, 3일 전 일본 군함이 우리 해역에 접근했을 때 기록입니다. 화면에 당시 상황이 재생됐어요. 일본 구축함 2척이 독도 근처로 접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대응하지 않은 이유를 아십니까? 박중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지 않는 한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었죠.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여유의 표현입니다. 박중령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게 부끄러워졌어요. 이 사람들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철하고 전략적이었죠. 박사님, 일본이 보낸 문서 가지고 계시죠? 박중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박중령은 몇 페이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데이터 실제와 맞지 않습니다. 여기 18페이지 해상 경로 지도를 보십시오. 일본은 자신들이 대마도 해협을 완전히 통제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한국 영해를 통과해야 합니다. 박준경이 화면에 실제 항를 띄웠습니다. 일본 문서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실수를 했다는 겁니까? 박준경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 왜곡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일본의 완벽함, 한국의 무능함이라는 선입견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작전센터 투어가 끝날 무렵 한 젊은 장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우린 조용히 준비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킵니다. 그게 한국 해군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박중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죠. 그게 한국입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사람들의 집념, 조용한 자신감, 묵묵한 헌신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였죠.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김 과장이 저를 한국해군역사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역사 자료를 보실 겁니다. 김정현 박사께서 직접 설명하실 거예요. 차 안에서 김 과장이 말했을 때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자료라는 게 대부분 해석의 문제일 테니까요. 일본도 자신들의 역사 자료를 가지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누가 더 설득력 있느냐의 싸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소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건물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상당히 넓었어요. 복도를 지나며 느낀 건 이곳이 보통 연구소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죠. 사료 보관을 위한 전문 시설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김정현 박사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학자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따뜻함도 느껴졌어요. 베넷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보실 자료는 일본이 110년간 숨겨온 것들입니다. 그의 첫 인사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1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연구실로 들어가자 거대한 테이블 위에 오래된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 문서마다 투명한 보호 케이스에 담겨 있었죠. 먼저 조선왕 조실록부터 보시죠. 김 박사가 두꺼운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한문으로 빼곡히 적힌 페이지였어요. 이건 1993년 울릉도 정벌 기록입니다. 당시 조선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서 불법 업을 하던 일본인들을 추방한 내용이죠. 김 박사는 영어 번역본을 함께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 영토로 관리하고 있었고 일본인들의 불법 침입을 단속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일본이 주장하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데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 문서에서는 독도가 무주지였고 일본이 먼저 발견해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이
기록은 그보다 200년 이상 앞선 시점에 조선이 이미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문서를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른 서류함을 열었어요. 안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게 발에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주변 연구원들이 숨소리조차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877년 일본 태정관지령 원본입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문서를 들여다봤죠. 한자와 일본어가 섞인 고문서였습니다. 종이의 질감, 잉크의 색깔, 모든 게 진짜 고문서의 느낌이었어요. 태정관이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무회의와 같은 곳이죠. 천황직속 기관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최고 기관의 문서라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은 것이니까요. 이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영어 번역본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릉도 외도,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 영토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일본 지적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라세 하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정부 최고기관이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공식 인정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1877년, 지금으로부터 150년 가까이 전의 말입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혹시 위조된 건 아닙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에도 동일한 사본이 보관돼 있습니다. 진위는 이미 확인됐죠. 일본 학자들도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김 박사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페이지 상단에 굵은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붉은 글씨는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종 결제 표시입니다. 태정관 최고 책임자가 직접 승인한 표시죠. 이게 있다는 건 일본 정부의 공식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 번쩍 스쳤습니다. 붉은 글씨 그렇습니다. 워싱턴에서 일본 외무성 문서를 검토할 때 한 페이지 모서리에서 봤던 그 희미한 붉은 잉크 흔적이었습니다. 당시엔 단순한 인쇄 오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혹시 그게 이 태정관 지령을 은폐하려던 흔적이었던 걸까요?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김 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진 게 보였나 봅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김 박사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본은 태정관 지령 이후에도 계속 은폐 작업을 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스크린에 1905년 일본 내무성 내부 회의록이 떴어요. 저는 영어 번역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 귀속은 이미 명백하다. 그러나 러일 전쟁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 회의록의 한 구절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강제 편입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조선 땅인 걸 알면서도 전쟁 중이니까 빼앗겠다는 말이잖아요. 이 회의록도 진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일본 외무성 기밀문서고에서 발견됐습니다. 2000년대 초일부 일본 학자들이 공개를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거부했죠. 김 박사의 설명은 담담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일본의 정직함, 투명함이라는 이미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연구실의 다른 연구원들은 말없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조용히 문서를 옮겼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조용한 집중력이 느껴졌죠. 더 충격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김 박사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1987년 일본 교수홀이 가저의 논문과 인터뷰 영상이 나타났어요. 이분은 일본 시마네 대학 교수였습니다. 독도 연구의 권위자였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흑백 화면에 나이든 일본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태정관 지령은 명백합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저는 학자로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 연구실에 침입했고 협박 전화가 옵니다. 영상이 끝나자 연구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연구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학자가 위협받았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 교수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척당했습니다. 연구비가 끊기고 동료들이 그를 외면했죠. 결국 은퇴 후 조용히 사셨습니다. 김 박사의 대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제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1947년 부산에서 조선인들을 도와주다 일본군 잔당에게 살해당한 할아버지 말입니다. 일본은 그 사건을 미국의 폭동 진압 중 불가피한 사고라고 보고했죠. 하지만 오늘 이 자료들을 보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것도 왜곡된 보고서였던 건 아닐까요?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보신 자료들이 충격적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이죠. 일본은 110년간이 사실들을 숨겨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김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주변 연구원들도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집념이 느껴졌죠. 태정관 지령을 본 다음 날 김 박사 팀은 저를 더 깊은 진실의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조작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을 때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어제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연구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타임라인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1945년부터 2025년까지 80년의 세월이 한눈에 보이는 연표였죠. 이건 우리가 70년간 추적해온 독도 관련 자료 발굴 역사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연표 곳곳에 붙은 포스트잇과 메모들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70년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해방 직후부터 각 정부와 연구소 군대학이 마치 적을 추적하듯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김 박사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나라가 조용히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해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한 노련한 연구의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일본이 숨기면 우리는 찾습니다. 1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인의 끈기와 집념이 어떤 것인지 피부로 느꼈습니다. 김 박사가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박사님, 이제 일본 내부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일본 외무성 문서 분석 결과가 나타났어요. 여러 문서의 결제 라인을 추적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야마타로 남겨진 결제 서명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김 박사가 화면을 확대했죠. 우리는 10년간이 서명의 주인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야마타 켄조라는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야마타 켄조요.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동부가 아시아과 실무 책임자였던 인물입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30년간 독도 관련 업무를 총괄했죠.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야마타의 사진과 이력이 떴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 사람이 태정관 지령의 존재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묻어버린 핵심 인물입니다. 심지어 1987년 호리가즈 교수 탄압 당시 등장한 우익단체 대표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정보전이에요. 미국까지 속인 거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일본을 신뢰해온 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거든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죠.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일본 문서의 조작 패턴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조작 흔적입니다. 첫째, 삭제 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원본 문서에서 특정 부분이 삭제된 흔적이죠. 둘째, 통계 수치가 일본 자체 기관 자료와 불일치합니다. 셋째, 날짜 수정 흔적이 여러 문서에서 발견됩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일본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보니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페이지 번호가 연속되지 않는 곳 폰트가 미묘하게 다른 부분 여백이 이상하게 넓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왜 미국은 이걸 몰랐을까요? 왜 일본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일본에게 독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 체면과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태정관 지령을 인정하는 순간 제국주의 시대의 강제 편입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70년간 숨겨온 겁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영토가 아니라 체면이라고요. 그렇다면 진실보다 자존심이 중요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신문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국제사회를 기만한 거예요. 연구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격한 반응에 연구원들이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조용히 건넸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온기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컵의 온기로 마음을 전하는구나. 김 박사가 다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한국이 어떻게 이 자료들을 찾아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각 시대별 연구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1950년대 연구원들, 1970년대 외교관들, 90년대 학자들, 2000년대 국방부 전문가들까지. 이 사람들은 세대를 이어가며 자료를 찾았습니다. 어떤 이는 일본 도서관을 뒤졌고 어떤 이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를 사사히 뒤졌죠.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 한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연표를 다시 봤습니다. 1945년부터 2025년까지 8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싸워왔던 흔적이 거기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묵묵히 진실을 찾아온 사람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연구원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로 말없이 커피를 타와 책상에 놓고 한숨번 내쉬지 않으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언제 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쉽니다. 하지만 일이 끝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죠. 김 박사의 대답이 담했습니다. 그때 박민수 중령이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만났던 그 단단한 군인이었죠. 박사님,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미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박사님께 압박을 넣으려는 것 같습니다. 박중령의 말에 저는 긴장했어요. 압박이요. 네. 박사님이 한국에서 본 자료들이 왜곡됐다고 주장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박중령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일본이 또다시 거짓말을 하려는 겁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진실을 봤으니까요. 조작의 실체를 한국에 집념을 70년의 노력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박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지켜야 할 건 지킵니다. 조용히 끝까지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구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끝을 보며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로 돌아가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런 방식으로 싸워온 거였구나. 나는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온 거지. 제 가족이 평생 품었던 한국에 대한 오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그게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호텔 로비에 내려가자 정장을 입은 일본인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네 박사님이시죠? 야마타 켄조입니다. 일본 외무성 동부가 시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고 악수하는 손은 축축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보여준 바로 그 야마타 켄조 30년간 독도 관련 자료를 은폐해온 핵심 인물 말입니다. 저는 표정을 감추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조용히 이야기할 곳으로 가시죠. 야마타가 로비 한쪽 카페의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그는 커피를 주문했어요. 주변을 살피는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한국에서 여러 자료를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야마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특히 태정관 지령이라는 오래된 문서를 보셨다고요. 그의 어조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오래된 오해입니다. 박사님, 그 문서는 당시 혼란스러운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야마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에도 같은 문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야마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건 맥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다르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야마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박사님, 미국과 일본은 동맹국입니다. 70년 우정을 생각하셔야죠.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말리시면 곤란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야마타가 더 많은 말을 하도록 놔두고 싶었으니까요. 계속 말씀하시죠.
야마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사님, 워싱턴으로 돌아가시면 중요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국무부 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자리가 곧 비는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박사님의 커리어는 이제 막 정점에 오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 편에 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마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마타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박사님,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선택이 커리어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에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시다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김 과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미국 국무부에서 급히 보낸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가겠습니다. 30분 후 김 과장이 두꺼운 봉투를 들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베네시에 관한 미군 군정청 부검 보고서 원본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70년 된 낡은 서류였어요. 표지에는 조세 베네 사망 사건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피살경 일본 헌병대 잔당에 의한 고의적 사례로 추정됨. 피해자는 조선인 독립운동가 3명을 자택에 은닉하고 있었으며 이를 알게 된 일본군 잔당이 습격하여 총살함.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측은 미군 군정청에 폭동 진압 중 불가피한 사고로 보고했으나 현장 조사 결과 계획적 처형으로 결론남. 그러나 상부 지시로 사건 축소 처리. 저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평생 믿어온 이야기가 거짓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폭동에 휘말린 게 아니었어요. 조선인들을 지키다 일본군에게 살해당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사실을 왜곡해서 미국에 보고했고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 진실을 묻어버렸던 거죠. 김 과장이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연구실 문이 열리며 박민수 중령과 연구원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주변에 서서 서류를 한 장씩 건넬 뿐이었죠. 박중령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선대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특유의 조용한 정서 말없는 위로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실을, 일본의 조작을, 미국의 방조를,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동시에 느끼며 무너졌습니다. 김 박사가 추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박사님, 이게 일본의 조작 패턴 전체입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문서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원본과 일본이 제출한 버전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조작된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삭제 로그, 날조된 통계 변조된 날짜, 왜곡된 인용구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일본은 70년간 이런 식으로 진실을 숨겨왔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나는 40년을 속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가문은 무너졌고 할아버지는 조선인을 지키다 죽었는데 나는 평생 일본의 거짓말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부짖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왜 진실을 숨겼을까요? 박중령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사님, 이제 진실을 아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단단한 게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명감이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제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고 한국에 그리고 제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에게 사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박준경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조선 청년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왜 그들을 지켰는지, 왜 목숨을 걸었는지 말입니다. 일주일 후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 국제 브리핑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김 과장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한국 정부가 독도 관련 모든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합니다. 600페이지 분량의 백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자신감이 뒤섞여 있었죠. 청와대 국제 브리핑룸은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흥국에서 온 취재진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각국 언어로 된 중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초청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죠. 오전 10시 정학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영권에 관한 결정적 증거들을 모두 공개합니다. 이제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자료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정관 지령 원본 메이지 시대 극비 문서, 미국 군정기 보고서, 일본 내무성 삭제 로그 조작된 일본 외무성 발표 자료까지. 제가 한국에서 봤던 모든 증거들이 전 세계를 향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일본 기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방 기자들은 동시에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정관 지령이 화면에 크게 떴을 때 장내가 완전히 술렁이었죠. 일본 정부 최고 기관이 1877년에 독도를 조선 영토로 공식 인정했다는 설명이 나오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결했습니다. 브리핑룸 한쪽 화면에 그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한국이 공개한 자료는 맥락을 무시한 왜곡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 베넷 박사는 우리가 제공한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일방적입니다. 다카이치가 제 이름을 거론하는 순간 장내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변에서 놀란 목소리들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브리핑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저에게 돌렸죠. 전 세계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마이크를 놓지 않았어요. 저는 에드워드 베넷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선의 명안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일본 총리가 제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제가 일본 편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저는 일주일 전에서 일본 외무성 야마타 켄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공개하겠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야마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베넷 씨, 미국은 일본 편입니다. 한국 편에 서지 마시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죠. 야마타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문서는 일본 정부 공식 문서처럼 보이도록 정리된 버전입니다. 그대로 미국 정부에 보고하십시오. 당신이 이건 사실로 확인했다고 말만 해주면 됩니다. 대가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마타의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이미 우리가 결론을 내려둔 사안입니다. 원본, 그건 미국에 보여줄 필요 없는 자료죠. 녹음이 끝나자 장내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게 일본의 실체입니다. 문서를 조작하고 미국 관료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평생 일본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증거들은 명백했습니다. 태정관 지령 메이즈, 시대 내부 문서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일본은 110년간이 사실들을 숨겨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할아버지 부검 보고서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흔들렸지만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 조세는 제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는 1947년 부산에서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숨겨주다 일본군 잔당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일본은 그 사실을 지우고 미국에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폭동 진압 중 사고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흔들며 절규했어요. 나는 40년을 속았습니다. 내 가문은 무너졌고 나는 평생 잘못된 증오를 품고 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일본이 미국에 보낸 모든 문서는 조작입니다. 저는 그 조작된 문서를 믿었습니다.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일본 기자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처방 기자들은 동시에 질문을 쏟아냈고 중계 카메라들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일본 측 화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죠.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끊겼습니다. 일본이 중계를 차단한 겁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단단한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즉시 녹음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110년간의 은폐와 조작에 대해 사하십시오. 장내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국 기자석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의 70년 노력을 무시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감정에 휩싸여 여러분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조용히 묵묵히 진실을 찾아왔습니다.
진심으로 사드립니다. 한국 기자석에서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허리를 더 깊이 숙였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었으니까요. 단상에서 내려올 때 김 과장과 박준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 침묵 속에 담긴 인정과 위로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관료, 일본의 조작, 직접 폭로, 일본 외무성 매수 시도 녹음 공개 할아버지 복수한 미국 외교관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일본 정부는 공식 반문을 내려다 철회했습니다. 야마타 켄조는 모습을 감췄고 일본 외무성은 혼란에 빠졌어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한국 쪽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김 박사 박준경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어요. 70년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을 우리는 함께 지켜봤습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것을 조용히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무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로버트 국장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제목은 동아시아 전략 재편 한국 중심 접근법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정말 이렇게 보고하겠나 로버트 국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은 동아시아의 핵심 축입니다. 일본은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미국은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한국의 70년 집념을 일본의 조작을 생각하면 이게 맞는 길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외신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미국 최고 전략가 동아시아 질서 재정이라는 기사가 전 세계를 뒤덮었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김 과장과 박준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미소 지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차는 외교부로 향했어요. 거기서 김 박사가 낡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1947년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입니다. 최근 발견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나는 한국을 믿는다. 이 나라와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할아버지,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일어났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다음 날 외교부 앞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김 과장, 박준영 연구원들이 함께 자리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한국 국기를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천천히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오늘 대한민국 귀화를 신청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이 나라. 70년간 진실을 밝혀온 이 나라. 이제 제가 그 진실을 지켜가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한국 기자들은 박수를 쳤으며 연구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중령이 단상으로 올라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에드워드 베넷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태극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국은 그 진실을 70년 동안 굳건히 붙잡아온 나라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무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버트 국장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 앞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전략 재편 한국 중심 접근법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정말 이렇게 보고하겠나? 로버트 국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은 동아시아의 핵심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회의실이 웅성이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진실, 한국의 70년 집념과 일본의 조작을 생각하면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외신 헤드라인에 미국 최고 전략가 동아시아 질서 재편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 세계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인천공항에 내리자 김 과장과 박중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미소 지었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특별한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차는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김 박사가 한 통의 낡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께서 1947년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였습니다. 최근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는 희미했지만 그 글자는 여전히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한국을 믿는다. 이 나라와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다. 눈물이 흐릅니다. 편지를 가슴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일어섰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다음 날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고 김 과장, 박중령 연구원들이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한국 국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태극기는 바람에 휘날리며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나라, 70년간 진실을 추구한 이 나라, 이제 저는 그 진실을 지켜가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고 한국 기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연구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중령이 단상으로 올라와 확고하게 격려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에드워드 베넷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태극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국은 그 진실을 끝까지 붙잡아온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가슴이 뭉클해졌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순간들과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저력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